안녕하세요. 저는 타임아웃을 주제로 네트워크 발표하게 된 이승현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뭐 그래서 해서 먼저 관찰된 현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야구 보고에 외부 IP를 호출하는 부분이 총 두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이 KBO라는 야구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일 새벽에 어제 경기 결과 그리고 오늘 할 경기 스케줄을 두 개를 크롤링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치성 동기화 작업이고 이건 새벽에 사용자가 많이 붐비지 않을 때 일부러 그 시간을 잡아서 사용자 요청이랑은 아예 연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로그인 API입니다. 이거는 구글 오어스 토큰을 검증하고 사용자 로그인 경로에 포함되는 API이기 때문에 이 로그인 API 지연이 곧바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외부 API가 존재합니다. 사실 야구보고에서는 실제로 크게 장애가 생기진 않았지만 외부 API가 만약에 지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어서 이런 궁금증을 네트워크랑 스레드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API가 지연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리드 타임아웃이랑 커넥트 타임아웃이 증가할 수 있고 스레드 점유가 증가해서 예상치 못한 500에러가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부 API까지 전체적으로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왜 외부 API 지연이 서버의 전체 문제로 퍼질 수 있는지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리드 타임아웃이랑 커넥트 타임아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외부 API가 단순 HTTP 요청이 아니라 네트워크랑 TCP랑 스레드 개념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외부 네트워크가 지연되면 TCP 리드 타임이 지연되고 그러면 스레드가 장기간 점유되기 때문에 서버 전체 성능이 저하하고 500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발표를 끝마치면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 자체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레스트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랑 스레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설명하느냐? 레스트 클라이언트는 이 아래 네 가지의 단계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가 스프링 6.1 버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이 네 가지 흐름을 가장 직관적인 동기, 비동기가 아니라 동기 방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즉,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 즉 서버 스레드가 왜 멈추는지 그리고 타임아웃이 언제 터지는지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레스트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들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스프링 6.1 버전 그리고 스프링 부트 3.2 버전부터 등장한 새로운 동기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게 2024년인가? 이때 나왔다고 해서 왜 웃으시죠? 이때 나왔다고 해서 다들 레스트 템플릿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이렇게 22년도세요. 22년도에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 그래서 그만 쳐다봐.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이따가. 아 그래서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랑 레스트 템플릿의 후속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은 똑같은데 이게 레스트 클라이언트가 메소드 체이닝 방식으로 이어져 있는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보낸
죄송해요. 아, 아, 요청을 보낸 그 스레드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아, 그만 웃어. 다시 여기부터 다시 할까? 오케이, 다시 할게요. 이거 다 끊어야겠다. 몰라. 자, 레스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는 스프링 6.1 버전이랑 스프링 부트 3.2 버전부터 등장한 새로운 동기 HTTP 클라이언트 방식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22년도쯤에 처음 나와서 원래 다들 레스트 템플릿을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다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후속 버전이고 요청을 보낸 스레드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대기하는 블락킹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청 스레드 한 개가 외부 API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REST 클라이언트는 사실 껍데기이고 실제 통신은 이 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팩토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팩토리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쓰던 그 REST 클라이언트 생성 방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죠. 여기에서 이 REST 클라이언트 방식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리퀘스트 팩토리라는 부분, 함수 부분입니다. 이 리퀘스트 팩토리 안에 이 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팩토리 구현체를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거를 넣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 4가지 정도의 구현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값인 심플인데요. 심플 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팩토리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JDK의 HTTP URL 커넥션을 사용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가요? 저희 우테코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가장 그 로우 레벨의 JDBC에서 DB로 연결하는 미션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HTTP URL 커넥션이고요. 이 심플 기본은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커넥션 풀이 특징은 커넥션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요청마다 쓰이 네 커넥션 풀이 없어. 제발 웃지 마. 아니, 아니 나 진짜. 오케이. 그래서 이 심플 구현체의 특징이 커넥션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풀이 없어서 매 요청마다 3웨이 핸드쉐이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현체는 가볍지만 대규모 트래픽에는 비효율적인 구현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권장되는 구현체인데요. 이 구현체는 내부적으로 아파치의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현체의 특징은 위에 거랑 달리 커넥션 풀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 연결마다 미리 연결된 소켓을 재사용할 수 있어서 그 핸드쉐이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런 구현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 2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2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보고에서는 사실 이 첫 번째 값으로 해놔서 이 심플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블락킹 IO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와 OS 관점에서 HTTP 호출을 한번 볼 건데요. 이 HTTP 호출을 보면서 커넥트 타임아웃이랑 리드 타임아웃이 언제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클라이언트든 REST 템플릿이든 결국 HTTP 요청은 OS 위에서 돌아가는 TCP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가 요청을 보냅니다. 외부 API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스템 콜에서 소켓 함수와 커넥트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뜻은 애플리케이션이 커널한테 구글 서버와 연결해줘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널은 3-way 핸드쉐이크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커널이 이 SYN 패킷을 보내고 소켓 상태를 SYN sent로 변경하게 되겠죠. 이 3-way 핸드쉐이크의 그 간단한 방식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레드는 서버의 이 패킷을 기다리면서 1차로 멈춰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멈춰 있다가 만약에 서버가 응답이 없으면 커널은 일정 간격으로 패킷을 재전송하게 됩니다. 이 재전송하는 패킷의 횟수는 OS 설정마다 다른데 리눅스의 기본값이 보통 6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 127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분마다 이 패킷을 재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넥트 타임아웃이 필요한데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 무한 재전송을 끊어주는 역할을 이 타임아웃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타임아웃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커널 설정에 따라서 2분 넘게 스레드가 잡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널은 2분 동안 연결 제시도 할 거야 라고 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아니 5초만 기다릴래 하고 5초에서 바로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결이 잘 됐어요. 외부 API 서버랑 연결이 잘 됐으면 이제 HTTP 요청 데이터를 보낼 시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write 시스템 콜이 호출되고 애플리케이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이 커널 영역의 소켓 버퍼라는 데에 복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대부분의 이 write 단계에서는 블락이 되지 않고 바로 리턴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서버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냥 커널 버퍼에 카피만 하면 write 함수는 바로 리턴이 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그냥 커널 버퍼에 데이터만 넣어놓고 다시 리턴을 하면 커널은 그 전송을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이 그 커널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에 들어간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 커널이 샌드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MSS, 즉 작은 단위로 쪼개서 패킷으로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씩 보낸 그 값이 만약에 전송이 완료됐다면 그 부분을 전송 완료로 처리하고 버퍼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커널이 만약에 10kB라는 요청 데이터가 있으면 보통은 이만큼씩 쪼갠다고 하더라고요. 기본값이 1460바이트인데 이만큼씩 쪼개서 각각을 이 MSS 사이즈로 TCP 세그먼트로 보내고 잘 보내졌다면 이 패킷을 받으면서 전송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리드 타임아웃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구간인데 서버가 이제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외부 API 서버가 응답을 보내줘야 되는 차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리드라는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바 코드에서 인풋 스트림 리드를 호출하면 그 OS의 리드 시스템 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뜻은 서버가 보낸 응답 바이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서버한테 응답을 줘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리드 시스템 콜이 호출되면 커널이 그 해당 소켓에 리시브 버퍼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 리시브 버퍼는 보통은 비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그 버퍼의 데이터를 복사하고 바로 리턴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구글 서버가 아직 응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커널이 어떻게 할지를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리시브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널은 해당 스레드의 상태를 러닝 상태에서 이 슬립 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레드는 CPU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웨이트 큐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레드가. 그리고 이 스레드는 커널이 깨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즉 다른 요청이 이 해당 스레드를 못 쓴다는 의미죠. 그래서 언제 깨우냐를 보면 정상인 상태에서는 서버가 응답 패킷을 보냈을 때 커널이 데이터를 이 리시브 버퍼에 복사하게 되고 이 시점에 스레드를 깨우게 돼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패킷이 안 오게 된다면, 지연 상태가 있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 스레드는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타임아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임아웃의 작동 원리를 보면 우리가 설정한 이 리드 타임아웃은 정확히 뭘 하는가를 살펴보면 저희가 그 리드 타임아웃을 설정하면 커널은 이 리드 시스템 콜을 호출할 때 타이머를 같이 구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만료되면 커널은 스레드를 강제로 깨우면서 이런 에러를 반환하게 됩니다. 어게인이나 타임아웃 에러를 반환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개발자가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바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소켓 타임아웃 익셉션이라는 에러를 던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커넥트 타임아웃은 클라이언트가 설정한 시간까지 서버에 연결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에러이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서버와 연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타임아웃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드 타임아웃은 클라이언트가 설정한 시간까지 서버에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발생하는 에러이고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연결은 됐지만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그 심플 구현체가 내부적으로 이 HTTP URL 커넥션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타임아웃 기본값이 사실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튜닝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야구보고 코드에 대입을 해보면 저희는 두 개의 외부 API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KBO API에는 그 커넥션 타임아웃은 5초 그리고 리드 타임아웃은 30초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연결은 빨리 실패하기 때문에 5초는 적당하고 30초라는 리드 타임아웃은 응답 지연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와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어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튜닝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거는 둘 다 3분으로 했는데 이거는 3분이라는 게 로그인 스레드가 3분 동안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봤듯이 커널의 커넥션 타임아웃이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127초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길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확장하기. 그래서 아까 봤듯이 제가 레스트 클라이언트가 제가 동기 방식이라고 했나요? 비동기 방식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동기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타임아웃 설정은 지연으로 인한 최악의 장애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락킹 IO 모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해결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심플 구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커넥션 풀이 없어서 매 요청마다 이 핸드쉐이크가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큰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소켓 종료가 되고 타임 웨이트라는 그 타임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포트가 잠기게 되는데 그 연결 종료할 때 4A 핸드쉐이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타임 웨이트가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이 두 번째 구현체였던 HTTP 이 구현체로 바꾸는 건데 사실 이 구현체를 사용하면 커넥션 풀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3way 핸드쉐이크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성능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웨이트로 인한 포트 고갈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블락킹 IO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락킹 IO는 요청 하나당 스레드 하나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API가 엄청 많아지면 스레드가 많아지게 되면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락킹 IO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웹 클라이언트 기반의 논블러킹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해결 방식이 됩니다. 이 논블러킹 방식의 동작 방식을 간단히 보면 스레드가 데이터가 오면 알려줘라고 커널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스레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처리하러 가죠. 그러면 커널은 epo를 사용해서 여러 소켓을 동시에 감시하는데 저는 이 epo이 뭔지 몰라가지고 간단히 찾아봤더니 이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기능이고 여러 소켓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여러 개의 소켓을 감시하면서 만약에 그 데이터가 소켓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그 스레드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스레드가 다시 깨어나서 그 데이터가 오면 알려줬으니까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논블러킹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하나의 스레드로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레드가 블락되지 않고 CPU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도 거의 없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그 심플 방식이 정말 커넥션 풀이 없을까라고 제가 해놨는데 사실은 아니래요. 이게 그러니까 심플 이 방식이 JDK에 내부적으로 HTTP URL 커넥션을 쓰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Keep Alive Cache라는 간단한 커넥션 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Keep Alive Cache의 구조가 커넥션 풀의 내부로 되어 있는데 커넥션 풀의 키가 프로토콜이랑 호스트,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이 이거고 호스트가 이거고 포트가 이거인 이런 TCP 연결이 하나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하나당 최대 5개의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개라는 개수는 이 JVM 시스템 프로퍼티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하나의 키당 소켓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심플 클라이언트도 완전히 커넥션을 매번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서버가 이 키벌라이브를 지원한다면 일부 커넥션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커넥션 풀이 없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HTTP 그 두 번째 구현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권장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